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염현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염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최근에 자율주행차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연구가 지금 당분간 중단이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직 자동차 출입 기자와 현직 자동차 출입 기자와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 이주호 앵커와 이주호 앵커 자동차 좋아하죠. 아주 되게 좋아하죠. 배기량 크고 뭐 소리 큰 자동차 타고 다니죠.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자동차는 안 좋아하는데 자동차를 담당만 했으니. 저는 자동차보다 숫자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논문 제목이 상당히 참 자극적입니다. 왜 자율주행차는 누군가를 죽이도록 프로그램되어야만 하는가? 이게 2015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실제로 게재됐던 논문이고, 제가 직접 논문을 본 건 아니고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좋은 논문들을 리뷰해주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네. 그거가 한국에서 보기 좀 쉽게 돼 있는 게 그 테크엠이라는 잡지에 영문하고 한문 한글이 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테크엠이 어딘데요? 그거 알고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그게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발간하는 잡지 테크엠에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 잡지의 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면서 이름은 권순우를 추천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추천을 해주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두 분 이름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을 보기에 앞서서 사실 그 권순우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테슬라의 그 자동차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도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고민을 이 논문이 좀 담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논문 내용보다 좀 재미삼아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나온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정의롭지 않았던 MB 시절에 정의에 대한 굉장히 화두를 던져줬던 책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사례가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사례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먼저 그냥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지금 100km, 시속 100km로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 보니까 작업자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직진을 하게 되면 작업자 5명이 희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비상철로가 있어서 비상철로로 빠지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 명의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기에서도 나왔던 게 공리주의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려면 5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1명을 희생시키는 게 그래도 마음 아프지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기다 한 가지 상황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관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 100km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어요. 고가 다리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3인칭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옆을 보니까 그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뚱뚱한 사람이, 정말 기차만큼 뚱뚱합니다. 무거워서 이 사람만 철로에 떨어뜨리면 그 기차가 설 수 있을 만큼 뚱뚱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고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면 기차는 멈추고 6명의 작업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1명을 희생시켜서 6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뚱뚱한 사람은 제가 안 밀면은 안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 밀면 안 죽지만 작업자 5명이 희생되든 1명이 희생되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니,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1명을 희생시켜서 최대 다수 6명을 살리는 게 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1명은 사실
이렇게 5명 아니면 1명이었으니까 저 2분의 1 확률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네네. 이 뚱뚱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간접 선택과 직접 선택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선택은 내가 이 뚱뚱한 사람을 직접 밀었을 때와 근데 그래서 제가 간접 선택의 케이스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이 뚱뚱한 사람 그 발밑을 보니까 맨홀 뚜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손 앞에 작은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위치만 살짝 건드려주면 이 뚱뚱한 사람은 떨어지면서 기차를 멈추게 할 수가 있고 기차가 멈추면 작업자 6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 물론 똑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제가 톡 치는 얘기 하나 하면 네네. 그 정도로 멈출 기차면 서기 전에 받기 전에 멈출 것 같은데. 이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아 이게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도 모르고 나만 압니다. 나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정말 작은 스위치 이거 하나만 건드리면 저는 6명을 살릴 수가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한 명을 죽인 살해자도 되는 거잖아요. 살해자도 되긴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정말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현상이 자율주행차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5명을 살리느냐 1명을 살리느냐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빠르게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데 앞에 5명이 서 있어서 방향을 틀려다 보니까 한쪽에 1명이 서 있습니다. 1명의 보행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6명을 모두 다 피하기 위해서 맞은편으로 핸들을 돌리려다 보니까 낭떠러지 혹은 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냐면 보행자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탑승자를 희생할 것이냐의 선택에 맞물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면 탑승자를 희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탑승자를 희생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수적으로 많은 희생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희생시키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가해자 책임이 우선되지 않을까요? 가해자 책임이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네네. 차가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돈을 내고 그 차를 이용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보행자는 아무 관련이 없었으니 보행자를 살리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상황을 들어가 볼게요. 보행자를 살리도록 그 프로그램을 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불가피한 상황에 보행자를 살리고 탑승자를 희생시키도록.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를 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저는 보행자를 살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탑승자는 여러 안전 장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뭐 낭떠러지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죽는 건 아니고 뭐 벽을 박는다고 해서 내가 탑승자가 뭐 다칠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아닌 거고.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보행자들은 거의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탑승자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왠지 가중치가 보행자에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염현석 기자의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다른 상황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사실 근데 만약에 탑승자를 희생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차를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돈 주고 산 차가 나를 희생시키냐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어떤 모순에 닥치게 되냐면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사고율은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주행 중에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사고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보행자를 살리고 최대한 공리주의적으로 최소한의 희생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이 그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많이 내는 그 차량에 일반인들은 훨씬 더 많은 노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지? 라는 모순에 또 부닥치게 됩니다. 염현석 기자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치게 되면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사고율이 높죠. 사망률도 높고. 예. 그러면 이 차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피해서 벽을 밟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거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동차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면 이게 가중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가장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망사고를 냈거나 재산적인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가 잘못한 거다라는, 운전자가 잘못한 거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에 잘못된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해결책은 단순해요. 너가 잘못했어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모든 걸 다 일반화 시킨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책임을 묻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럴 때는 자율주행이 프로그램이 잘못한 건지,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그 뭐 딥러닝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수술학습해서 그러면 컴퓨터가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 건지, 그렇다고 컴퓨터를 전원을 꺼서 너를 사용해 시키겠다, 전원을 끈다. 우리 지금 많이 사용을 시키잖아요. 다시 살리기도 하고. 아니, 뭐 제조사 책임을 물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조사 책임을 묻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센서 같은 것들이 뭐 망가졌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자기가 이게 가서 보면서 내가 청소도 좀 세차도 깨끗하게 하고 네네. 먼지 끼임을 좀 닦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전자가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뭐 차량을 뭐 1년에 한 번씩은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제조사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센서의 경우에는 뭐 먼지가 튄다거나 흙먼지가 튀어서 센서를 가리게 될 경우 그 감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 주인이, 오너가 내가 세차를 안 해서 센서의 감지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그럼 이건 제조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세차하지 않은 자동차 주인 책임입니까? 요런 데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긴 있는데, 사실 그 논란은 한 단계 앞단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사고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프로그래머에게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판단 기준을 자율주행차에 입력시키십시다 라고 하게 될 경우, 누군가를, 그러니까 혹은 탑승자를 희생시키는 프로그래머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물론 시키니까 하긴 하겠지만 선뜻 그것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런 판단을 그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걸 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프로그래머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시키십시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논문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황을 가정해서 이때는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했어요. 뭐 운전자 1명 대 보행자 10명, 뭐 혹은 운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운전자 1명 대 보행자 2명, 이런 모든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차보다 다른 사람들의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공리주의적이길 바란다 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차는 훨씬 덜 공리주의적이어서, 되게 이기적이어서, 나만 아니면 돼. 이기적이어서 탑승자인 나를 보호해주고 그 보행자를 쳤으면 좋겠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들이 훨씬 더 공리주의적이고 더 선하고 덜 이기주의적이어서 보행자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답도 없고,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회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는 합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결론이 없는 연구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네. 저 혼자 생각했던 거, 이왕이면 뭐 내 차만 좀 나를 더 보호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컨센서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에다 맡겨놨을 경우에는 그 이기적인, 나만 살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면은 그 알고리즘 짜는 사람 차 파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네.
차 파는 사람은 당연히 탑승자를 먼저 보호하게끔 하고 안전이 싶을 거예요. 최우선이죠. 네. 그래야 차를 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근거로 그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무섭게 다가왔어요. 무섭게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뭐 2년 내에 온다 혹은 5년 내에 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정말 조만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긴 올 텐데 만약에 그럼 말씀하셨던 이런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미리 공감대를 형성해 놓지 않은 이상 지금 공감대는 이거예요. 나도 안 다쳤으면 좋겠고 보행자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의 공감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는 이번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시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중국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 한국, 뭐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자율주행차 시대로 안 가겠냐는 거예요. 출시해야죠. 이제 자율주행차 출시해야죠.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 시점이 됐을 때 누가 그 판단을 내리느냐? 기업 경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네. 봐요. 어차피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조사도 자기가 뭐 마음대로 뭐 보행자 우선이든지 탑승자 우선이든지 되게 정하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어디 뭐 관료가 됐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아니면 뭐 왕정국가에서 왕이 됐든지 누구도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거 네. 설사 사회적 합의로 다수결로 했다고 해도 다수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일본에 가면 담배를 살 때 혹은 주류를 살 때 본인이 누르게 돼 있거든요. 18세 이상입니까? 뭐 20세 이상입니까? 네. 예. 그러면 책임을 파는 사람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 자체는 일단 안 밖에 나오겠죠. 뭐 그러면 모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살고 싶다 하면 뭐 탑승자 우선을 누를 거고 그러면 처벌할 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율주행 모드를 탑승자 우선으로 해놨으니 너가 잘못한 거다. 가중치가 있는 거죠. 네네. 나를 먼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보행자 우선으로 하고도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제조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경우 수를 계속 처음에 제도가 정비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줘서 이걸 하나씩 없애가고 경우의 수를 없애가는 게 좋으면 일단 그 운전자라고 표현을 하면 자율주행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탑승자가 개인적인 선택을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연면석 기자 얘기도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제조사 책임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사용자 책임으로 네. 일방적으로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 중간에서 선택을 줌으로써 가중치를 달리해 갖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논의는 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리고 선택의 문제에서 저는 되게 고민이 되는 게 근데 선택의 문제를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죽음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라서 좀 어려운데 네네. 이해상충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사고 팔 때 뭐 삼성증권 사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물어줄 네. 거냐 말 거냐 이해상충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수많은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그 중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을 한 다음에 이게 민주주의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입법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문제는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네. 당장 지금 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은 이거를 경영자가 결론을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입법의 문제가 의외로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거에 적용되는 법이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도로교통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인데 예. 그 법안의 기본이 보행자 우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이 훨씬 더 길에 걷는 사람보다 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들은 보행자를 보호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이런 관습 그리고 생각의 틀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생각이 틀리는 게 이제 사람 나고 차 나지 차 나고 사람 나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외로 보행자 우선이 되어 있고 네. 그렇다면 그 자율주행차를
탑승자를 희생시키도록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팔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더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측면으로 오히려 더 접근을 좀 해보는 게 또 맞지 않나. 네네. 이번에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어 죽인 다음에 거기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네네. 그걸 보면서 했던 얘기가 야,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99.9%의 안전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허가 자체가 안 날 것이다. 네. 그럼 허가가 나기 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참 뒤로 밀릴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중국이라면 이걸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빨리 연구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딱 먼저 잡아야 돼,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 죽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중단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국에서 좀 우리가 인구가 좀 많은데 우리는 사람 한 명의 목숨보다 더 큰 일자리 자동차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공산당에서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이두의 검색어로 그걸 검색하지 못하게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이게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은 괜히 우리가 이걸 너무 깐깐하게 했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치명적인 게 우리나라는 또 자동차 회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열어줘봐야 현대차가 다 해먹는 거를 굳이 뭐하러 해주냐 하면서 우리나라가 속도전에서 조금 이렇게 제도의 정비도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실은 어떨까? 그래서 개발자들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저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물어보셨어요? 네, 네. 제 이야기 먼저 예, 해볼게요. 제가 그 물어봤더니 그럼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서는 게 문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센서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거는 것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 일단 제동부터 해야 된다가 개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권순우 기자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안 박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 박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들의 역할이고 네. 그러면 안 박았을 때 정말 안 박고 해도 최후의 순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문과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과는 최대한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규제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자기는 거기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들 때에도 우리의 의견이 그때 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때가 돼서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뭔가 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좀 다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빈틈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차 얘기하면 뭐 되겠어?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GM이 로보택시를 2019년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안전국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만큼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허가를 내달라고 제시를 했어요. 허가를 내달라고 제시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해볼게요가 아니고 우리 다 됐어요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보고서 흠잡을 거 없으면 빨리 허가 내. 네.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뭐 되겠어? 라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자, 오늘은 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안전성과 관련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내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